아까 암페타민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잖아요. 근데 오늘 강의를 하고 집에 와서 녹음을 하는 거라서 목이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제 목이 안 잠기는데 오늘은 좀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페타민을 남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암페타민의 중독 증상은 소량 사용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주의 집중이 잘 되고 뭐 자신감이 증가한다, 그리고 피로감도 감소한다 라고 했고요. 중독이 되게 되면은 심박동 변화, 뭐 오심 구토, 체중 감소.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거예요. 체중 감소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심부정맥, 혼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약류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뭐 암페타민 지금 4번째인데 10번까지 정도는 가야 되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게 돼요. 왜냐면 다른 증상들 다 비슷한데 어떤 것들은 특별히, 어떤 마약은 특별히 이게 더 특징적이다, 어디는 뭐 이게 더 특징적이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알코올에서 한 문제, 비알코올에서 한 문제, 국시에서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사용하게 되면 뭐 선망 나타나고 사망까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환각 상태에서는 폭력 행위로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조금 아까 예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만능인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니까 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할 수 있다 소리죠. 그래서 암페타민의 금단 증상의 대표적인 것은 불쾌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면은 불쾌한 권태감이나 우울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울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약물을 찾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5번째는 코카인입니다.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법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코카인은 아직까지는 코카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얘기했듯이 필로폰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코카인이라고 뭐 다 끝까지 다 안 부르고요. 코크, 스노우, 크랙, 뭐 플레이크, 락 이런 은어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크랙이라든가 락이라든가 뭐 코크 그런 용어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코카콜라 마실 때 잘못해갖고 우리 뭐 코크 주세요 그렇게 한국에서 하듯이 코크 그렇게 하게 되면은 퀘스천입니다. 얘가 진짜 콜라를 바라는 건지 코카인을 달래는 건지. 그래서 코크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그냥 콜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혹은 뭐 탄산 음료 같은 것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카인 남용은 1880년대에 국세화 취재로 처음에 쓰게 됐고요. 이제 코카콜라의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코크가 이제 코카콜라가 원료라고 얘기했어요. 코카인에. 어떻게 뭐 코카인의 원료는 아무도 모른대요. 거중에 이렇게 코카인이 들어가는 거지, 코카콜라 속에. 그래서 1914년에 마약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그래서 코카인 때문인지 코카콜라가 처음에 팔릴 때 이 탄산음료로 안 팔렸어요. 코카콜라는 처음에 판매할 때는 진통제로 판매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이 코카콜라를 마시면은 진통 효과가 사라집니다 해갖고 진통제로 쓰여졌던 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음료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사회병리적 현상이 증가하면서 심각성이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주사 맞는 게 많은데 코카인 같은 경우는 주로 코로 들이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대상자들이 코와 관련돼서 비강 점막의 손상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정맥 주사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헤로인하고 섞어서도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강한 것, 코카인, 뭐 헤로인 두 개 강한 것끼리 하게 되니까 사망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이제 다행감의 효과로 심리적인 의존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절도, 강간, 매춘, 불법 거래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중독 증상은 암페타민하고 비슷해서 이제 중추신경계를 갖다가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극을 하게 되고 다행감, 자신감, 도취감들을 일으키게 돼요. 금단 증상은 수시간 내에 갈망과 더불어 불쾌감, 심각한 피곤, 악몽, 불면, 수면 과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3 내지 5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크레이빙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사고가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자살은 코카인 금단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문제 낸다는 거는 아니고 기억을 하면 좋겠죠. 코카인의 금단 증상은 자살. 이런 거는 다른 데서는 없었잖아요. 안 낸다 소리도 아니고요. 어쨌든 좀 특별하게 눈에 띄니까. 그래서 코카인 정신장애는 암페타민하고 비슷한데 코카인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환촉입니다. 코카인 버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부 밑으로 벌레가 기어간다는 느낌의 환촉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해요. 아까 알코올은 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환시라 그랬어요. 이제 가끔씩 환촉도 있다라고 했는데 알코올 금단 증상에서는 알코올에서는 이제 환시가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코카인은 환촉입니다. 그래서 피부 밑으로 벌레가 기어다닌다 그래갖고 이 벌레가 피부 밑에 기어다니면 어때요? 계속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계속 피부를 긁어내가지고 결국은 피부가 벗겨져 갖고 궤양이 발생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궤양이 발생하고 비강 점막으로 흡입을 하게 되니까 비중격에 궤양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카인은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이제 피부라든가 비중격의 궤양 같은 실질적인 의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코카인에서 이런 부분들 자살, 환촉, 그래서 피부 밑으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걸 긁어내서 피부 궤양이 생기고 또 비강점막을 통해서 흡입하기 때문에 비중격 궤양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게 되면은 이제 제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이제 시립병원에 근무를 해요. 내가 저번에 이제 만났을 때 코로나 이전에 그 친구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약이 너무 증가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자기는 시립병원에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뭐 하는 줄 아니? 뭐 하는데 마약 중독자 환자가 해양 환자가 실려와.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미국은 이제 의료보험이 다르잖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메디케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힘껏 우리가 살려내. 온갖 라인 같은 거 다 해갖고 내가 살려내갖고 퇴원을 시키잖아. 그럼 탁 나가는 순간부터 마약을 한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면 또 입원해. 보면은 마약에 찌들어서 또 입원해갖고 또 살려내. 또 살려내서 나가면 또 입원해. 도대체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되겠니? 그러면서 서로 인간의 생명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연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거죠. 내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입원했을 경우에도 금단 증상 같은 게 심해지니까 뒤쪽에서 다시 나오겠지만은 마약을 투여를 해요. 실제로.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코카인을 투여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같은 비슷한 성분의 다른 대체 약물을 투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내가 투여를 해주면서 이 사람을 살려낼 때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드를 보면은 많이 나오니까 CSI 보면은 맨날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자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은 그래도 자기 돈이라도 내지
미국은 야 돈도 안 내고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대서 내가 정말 힘들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각제예요. 환각제는 신경 흥분에 의한, 중추신경 흥분에 의한 망상, 착란, 기분 변화, 감각 이상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LSD, 메스칼린, PCP, 마리화나가 환각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각제는 지각 강화라든가 지각 왜곡, 착각, 환각과 망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강화돼서 보면은 훨씬 더 명료해지고 강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빨간색이다 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해지는 거죠. 보였을 때. 그냥 우리가 보는 빨간색 지각하는 것보다 정말 뭐 새빨간색으로 지각이 되고, 촉감도 우리가 그냥 만졌을 때 폭신하다가 아니라 막 생생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양이 증가하면은 기하학적인 형태라든가 색채의 선감, 강렬한 색감 뭐 이런 것들이 물체가 급속히 움직이는 광경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요. 들리기도 하고요. 공감각에서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의존이 있게 되고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병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각제는 신체적인 의존이나 금단 증상은 거의 없어요. 대신 심리적인 의존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플래시백 현상이 있습니다.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각제를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금단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 환각제에 대한 금단 증상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특히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단을 했을 때도 중독 상태 때 경험했던 지각 증상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환각제를 내가 먹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복용을 하지를 않거나 복용을 하지 않았는데 환각 때 느꼈던 기하학적인 변화, 공감각이 막 이제 선명하게 느껴지게 되고, 거시증, 미시증, 뭐 대상주의 후광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각이 왜곡돼서 나타나고 잘못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내가 환각제를 갖다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난 분명히 안 했는데 왜 그때 나오는 증상을 내가 똑같이 느끼지? 그러니까는 계속 불안하고 이러다가 나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플래시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암페타민하고 코카인 남용자한테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드물게 대마초 남용자한테도 보기는 하는데, 이제 환각제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백 현상을. 그래서 플래시백 현상은 여지껏 나왔던 것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요 플래시백 현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대마계 제재입니다. 그래서 대마는 이제 인류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재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묘지에서도 뭐 대마씨가 발견이 됐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대마는 실은 마예요, 마. 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삼배죠. 삼배나 그물자는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줄기는. 그리고 열매는 향신료나 약재로 썼었고요. 종자는 조미료용으로 우리가 썼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잎하고 꽃을 이제 우리가 흡연하는 걸로 대마초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마초가 많이 들어왔던 거는 이제 월남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시 문화가 한참 됐을 때, 6, 70년대 집시 문화가 한참이었을 때 대마초, 마리화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은 대마의 줄기와 잎에서 나온 것들 우리가 마리화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꽃하고 잎의 추출물을 말린 거를 해시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마리화나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대마를 흡연하면은 30분 후에 최고조에 달하고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5 내지 12시간이 지나면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감정이 고조되고 색조가 선명해지고 만사가 즐겁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청각도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감정이 고조되니까 곡 쓰기가 좋다라고 해서 가수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던 연구입니다.
효과 및 증상은 이제 뭐 복용을 하게 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말도 많아지고 다행감도 느끼게 되고요. 색깔과 소리에 대해서 이제 과장되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동공도 확대되기도 합니다. 의존성과 위험성은 내성은 거의 없어요. 내성은 거의 없고 있어도 서서히 생기고요. 심리적 의존은 있지만 신체적 의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약 문제가 그렇게 많을 때 이제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써도 된다 하고 하는 게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은 조금만 해도 금방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하는 내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용량을 증가시켜야 되거나 혹은 의존 계속 생겨서 어딕션을 유발한다라고 하는데 이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내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의존이 없어서 찾는 횟수가 조금 더 줄을 수도 있죠. 마음속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지만 몸이 원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무동기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죠. A가 들어가니까 A 모티베이션 신드롬. 그래서 아예 뭐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의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은 경한 금단 증상으로 불안, 과민, 수면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조현병 환자가 할 경우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마리화나는 흡연을 말아서 많이 피우잖아요. 흡연을 하기는 하지만 구강으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계층에서 널리 사용하는 불법적인 약물이고요. 청소년기 때 제일 먼저 약이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라고 해서 첫 번째 사용하는 약물이 이제 마리화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오프라인에서 얘기했던 다른 강력한 마약이나 환각제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는 이제 관문 역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리화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마약성 진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허용을 하자.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마리화나이니까 마리화나를 허용을 하자. 그냥 일반 시중 판매를 하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대규모로 재배를 해도 된다라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이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떤 것들도 다 지금 현재는 불법이고요. 여덟 번째는 니코틴입니다. 1542년 콜럼버스가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중추신경 이제 흥분제입니다. 보통 담배 한 개 피에 0.5 내지 1m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코틴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요. 한 60mg이면 이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니코틴 중독, 담배를 많이 피우고요. 가정력도 있어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자녀들도 담배를 피울 확률이 많고요. 예전에는 선진국에서 많이 피웠는데 요즘에는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저개발국에서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담배 피우는 사람 말보로 대표적인 게 이제 말보로였어요. 저희 때. 선전하는 사람은요, 말타고요, 굉장히 근육질 남자고요, 잘생긴 사람이 담배 선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담배를 피우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멋부리기 위해서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니코틴이 굉장히 몸에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담배는 우리가 얘기할 때 금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술은 금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절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코올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아요. 절주를 하면은. 근데 니코틴은 담배는 적당히가 안 돼요. 그래서 니코틴은 금연인 거고요. 술은 절주입니다.
절주를 못했을 경우에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지, 뭐 약간씩 마시는 것들은 뭐 일주일에 뭐 나 맥주 한 잔 마셔요. 그거는 상관없죠. 데일리로 먹지 않는 한. 근데 니코틴은 그 담배 하면은 뭐 이비인후과, 기관지 암, 뭐 암 유발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폐암, 기관지암, 뭐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이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폐암하고는 이제 100%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담배 회사가 져서 그 폐암 환자들한테 돈을 지불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는 팔아야 되겠고 자기네 나라에서 못 팔아요. 미국이나 뭐 EU에서는. 그러면은 활로 개척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개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게 파는 거죠. 외국 담배를 싸게 팔고 점점 싸게 파니까 금방 접하잖아요. 청소년기 때 이렇게 호기심으로. 그래서 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성인기보다는 담배 피우는 연령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낮아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어요. 밑으로. 왜냐면은 처음 접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예쁜 여자가 선전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멋진 남자가 선전을 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끌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전략을 삼아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피워봤자죠. 절반이니까 인류의. 나머지 절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머지 절반인 여자들한테도 니코틴, 담배를 갖다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다이어트 효과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 날씬해지기 위해서 피운다. 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개도고 그다음에 여자 청소년으로 판매 전략이 바뀌고 있어요. 바뀐 지가 꽤 됐어요. 한 2000년대 그 정도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담배 사와라 했는데 이 폐해가 너무 크니까 담배 파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어서 미성년자한테는 담배를 갖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담배는 TV에서 선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선전 같은 걸 했었는데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고 술도 마찬가지로 10시 이후에 이 폐해가 너무 크니까 10시 이후에만 이제 술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자극적이어서 주의집중이라든가 기분이 좋게 한다든가 우울증, 경감 등을 보이게 되고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8초면 뇌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분이 지나면 효과가 절반으로 감소돼요. 뇌에 도달해갖고 막 기분이 좋았다가 40분 지나서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담배를 또 피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0%가 금연에 실패하고요. 1년 이상 금연하게 되면은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보면은 저희 제부가 담배를 갖다가 계속 피웠었어요. 갖고 뭐 한동안은 이제 전자담배로 이제 바꿨어요. 이 친구가 전자담배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수술을 했거든요. 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금연을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금연을 한 지 지금 한 3년 됐는데 자기네가 예전에 어떻게 피웠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제 성공률은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담배는 금연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금단 증상은 90에서 120분에 나타나게 되고요. 24시간 지나면은 최고조에 달하고 48시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48시간 지나면은 이제 갈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금단 증상은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만은 갈망은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다시 흡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면은 술하고 담배 끊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고 하도 독해서. 그 정도로 이 갈망이 많기 때문에 니코틴 끊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단 증상은 불쾌감, 우울, 불면, 뭐 자극 과민성, 좌절감, 분노, 우울, 뭐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뭐 식욕 증가, 체중 증가. 그러니까는 여자들한테 처음에 할 때 담배 피우면 살 빠져 라고 해서 저희 때는 여자들이 담배를 피운 이유가 다이어트 하려고 많이 피웠었어요. 9번째, 흡입제입니다. 흡입제는 일반적으로 약물로 취급되지 않는 각종 휘발성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드, 톨루엔, 아세톤, 가솔린, 부탄가스,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구두약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탁 주변에서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값싸고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요즘에는 흡입제를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른 마약 접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제 한 90년대 때 이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세에서 한 12세 때부터 흡입제를 시작을 해서 12에서 25세가 가장 많고요. 35세 이후에는 드물어요. 왜 그러겠어요? 10대 초반에 돈이 없으니까 용돈 받아서 써야 되니까 제일 싼 거를 쓰게 되는 거고요. 35세 이후는 내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유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마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면서 본드가 단속 대상이 됐고요. 95년에 부탄가스가 추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추신경 억제제고 다른 물질에 비해서 즉각적이고 빠른 쾌감의 효과를 느끼고요. 흡입하고 나서 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한 45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감, 붕 뜨는 느낌, 착각,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제의 흡입제를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의료적인 문제로는 골수 억제, 만성 침부전, 간, 신장,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요.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뇌도 위축이 되고요. 대뇌 피질 병변으로 인해서 경련이라든가 지능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손해의 병변이 오기도 합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납중독이라든가 이제 판단력 장애가 오고요. 흡입제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연수 중추가 마비되기도 하고 질식이라든가 기도 부종으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입제로 입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마약은 강제로 잡혀오거나 눈에 확 주변에서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드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도 없고요. 근데 90년대에 정말 이 동네 쉽게 말하면 양아치들이 많이 했던 게 본드랑 이제 부탄가스였어요. 근데 그 시절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부탄가스랑 본드를 했던 10대 한 16살 된 학생이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마약 중독자도 그렇고 중독자들은요 자기 발로 걸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의로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강제로 끌려오는데 이 친구는 자기 발로 왔어요. 홍성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홍성으로서 입원 안 하고요. 서울까지 왔어요. 부모님한테 서울로 가게 해달라고. 너 어떤 일로 네가 왔어?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얘가 이제 비행 청소년이 돼서 그런 양아치 그룹의 똘만이라고 하나? 제일 밑에예요. 이제 들어가는 비행 청소년에 딱 이제 입문해갖고 하면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똘만입니다. 똘만이라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대장이 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요. 본드 흡입도 하고 물건 사오라고 하면 물건도 사오고.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 대장이 얘기를 했대요. 너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가져 와.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월드콘 같은 걸 네가 가서 한 10개 사갖고 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제일 꼬랍이니까 똘만이니까 가서 이제 월드콘을 10개를 사갖고 왔어요. 10개를 사갖고 와서 이제 먹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고 그 주먹을 갖다가 펴서 쭉 팔을 갖다 쭉 핀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그 주먹을 입에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그 팔을 입에다가 댈 수가 있나가? 그 주먹이 입술에 닿나요? 여러분은? 우리는 다 닿아요. 우리는 다 닿는데 이 친구가 이 대장한테 그걸 줘서 이제 먹으라고 이제 다들 대장이니까 니네들 먹어 날 더우니까 내가 이거 쌌으니까 다 먹어 라고 이제 다 먹고 있는데 얘는 이제 똘마니니까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이 대장이 이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드를 너무 많이 본드랑 뭐 부탄가스를 너무 많이 흡입을 해서 뇌에 위축이 오고 이미 병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다가 브라보콘을 입에 이게 맞아야지 브라보콘을 입에 닿아서 씹어서 먹던 뭐 삼켜 먹던 핥아 먹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맞추는 걸 못 맞춰가지고 그 떼약볕에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빗나가니까 그 떼약볕에서 그 대장의 손에서 월드콘이 녹는 걸 갖다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녹아내리는 걸 본 순간 자기가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10년 후에 저 모습이 내 지금부터 10년 후의 모습이 저렇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그 길로 탈퇴하고 홍성에서 치료를 받으면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엄마 나 여기서 못 있으니까 딴 데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근데 10년 정도 했더니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그 떼약볕 아래서 그 아이스크림이 내 손에서 녹아내리는 거를. 그렇게 해서 왔던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었어요. 아마 그 친구는 흡입제 그 경험 때문에 마약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예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잘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경우가. 그러면 너 어떻게 해? 그래서 몰라요. 이사 가야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10번째 카페인입니다.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죠. 커피, 차, 청량음료에 굉장히 많아요. 뭐 감기약, 두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이 100에서 150mg 정도 있고요. 차에는 오히려 티가 훨씬 더 카페인이 많아요. 녹차 같은 데가. 그래서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용량은 같아요. 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콜라 중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환자 한 명은 콜라 중독이었어요. 콜라 중독으로 입원했던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은 별의별 중독 다 있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그 사람이 하루에 콜라를 3리터 정도 먹었어요. 물 대신에. 콜라 중독을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안 됐을 것 같아요. 병동에서 한 3리터가 더 먹었던 것 같아요. 페트병으로 2페트병 갖고는 택도 없지. 한 3페트병, 4페트병 그 정도 먹었으니 한 6리터 그 정도 먹어서 물 대신에 콜라를 마셨으니까 페트병 하나 정도 먹는 걸로 조절을 하고 퇴원을 하기는 했는데 나가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50에서 200ml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뇨작용, 불안초조, 정신운동이 항진되고요. 자극이 과민이 되면은 불면, 예민, 심계항진 같은 것들을 부정맥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카페인 중독은 하루에 250에서 500ml 이상 마실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3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콜라는 한 잔 반 데일리로 먹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금단 증상은 두통, 졸음, 콧물, 신경과민, 뭐 우울, 하품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중독 치료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거나 감량하고 한 4 내지 10일 정도 지나면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시다가 중단을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막 불안하고 예민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계속 하품하고 하는데 한 며칠 지나면은 언제 내가 그랬나 싶게 또 잘 지냅니다. 대량 섭취하게 되면은 도파민의 활성도를 높여서 정신병적 증상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성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2잔 마시고 싶고 3잔 마시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좀 퀘스천이죠.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심리적, 신체적 의존은 있어요. 손떨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 내 몸이 커피를 원해요.
내 몸이 카페인을 원하게 되고 마음도 원하게 되는 거고요. 몸이 원하는 건 신체적 의존이죠. 그래서 1일 권장량은 성인 400mg 이하, 청소년은 125mg 이하 정도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커피 음료의 이제 카페인 함유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셔요. 얼마큼 들어있는지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는 이제 제가 맥심 커피 중독이라 그랬었잖아요. 맥심 커피는 한 잔 정도 마시기는 하는데 다른 커피는 진해서 못 마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샷 추가가 아니라 반샷 맛 달라 그래요. 이렇게 스타벅스나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같은데 카페 같은데 가게 되면 저는 반만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반샷 하는데 그 맥심 커피는 달달하니까 한 잔 정도 먹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음료에 들어가 있는 이제 카페인 함량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산음료도 별로, 콜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피자 먹을 때 외에는 콜라도 먹고 아니면은 뭐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다 할 때 외에는 별로 안 먹어요. 차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맥심 커피 한 잔, 그거 외에는 카페인은 그렇게 많이 섭취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11번 이제 기타 물질입니다. 이거는 병원이라든가 약국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진통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덱스트로메토판, 럼이나 루비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진해제예요. 럼이나는 진해제입니다. 이제 기관지 확장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감기 걸렸을 때 가래가 많이 끓게 되면 안 되니까 가래를 없애면서 기관지를 벌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년들한테 이제 본드라든가 부탄가스랑 흡입제와 같이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각 목적으로 한 뭐 20에서 60알 정도까지 복용을 했고요. 환각은 사용 후 2-3시간 후에 나타나거나 뭐 나타나서 6 내지 12시간 정도 지속이 돼요. 다른 것들은 이제 반감기 같은 것들이 짧은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12시간까지 지속이 되니까. 그래서 럼이나가 그리고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은 판매 금지됐습니다. 처음에는 약국 가서 다 살 수 있었어요. 그 청소년들도 많이 샀는데 청소년들보다는요. 예전에는 술집 다니는 아가씨들, 그러니까 지금 마약들이 예전에는 구하기가 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술집 다니는 아가씨들이 환각을 빠지기 위해서 럼이나를 뭐 100정, 뭐 500정 그런 이제 그야말로 뭐 약국에서 놓는 덕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덕용 500정짜리를 한 통을 사가지고 영등포 가면 예전에 다 팔았거든요. 혹은 뭐 종로가 가면 그냥 다 팔았으니까 큰 거 500알 정도까지 든 거를 통을. 그래서 그걸로 러미나를 갖다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도 러미나로 인한 환각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있어요. 전 처음에는 몰랐어요. 환자가 약물 중독이라고 해서 그럼 어떤 것들을 갖다 썼습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끼케봤자 뭐 대마초 혹은 뭐 필로폰 그리고 본드, 부탄가스 그런 것만 생각하고 환자한테 이제 어세스를 했는데 러미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서 도대체 이 러미나가 뭐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 병동 선생님들도. 그때가 나중에 이제 찾아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진해제인데 기관지 확장된데 많이 먹게 되면은 환각을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알아서 환각 목적으로 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처음에는 러미나가 기관지 확장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부작용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러미나의 부작용이잖아요. 부작용을 즐기는 걸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판매가 중지돼서 요즘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러미나를 팔았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타시예요. 암페타민의 흥분성 효과와 메스칼린의 환각작용을 많이 이제 해서 클럽 약물입니다. 그래서 클럽 가면 엑스터시에 많이 빠진다라고 해서 일명 도리도리라고 춤추면서 막 하기 때문에 도리도리라고 불렸고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혼란 상태, 불안, 뭐 수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일으켰고요. 세 번째는 감마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 일명 GHB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합니다.
GHB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들어봤어요? 작년 초에 버닝썬 얘기 나왔을 때 데이트 강간약물 GHB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연예인들 막 잡혔을 때 뭐 데이트 강간약물보다는 물뽕이 더 많이 쓰였죠. 그래서 그게 GHB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분이 좋아지고 취한 듯 몸이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고 의식을 잃고 추후에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을 많이 하고 그걸 갖다 뭐 촬영을 해서 협박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범인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24시간 내에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탔는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버닝썬 그 사건 때도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뭐 클럽 가서 먹던 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가져가는 거 외에는 먹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넣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되면은 이거 다 살펴보고 저희는 이제 정신과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지만 누가 먹던 거는 절대 안 하고요. 내가 오픈을 해야 됐었어요. 그때는. 요즘 같은 때 정신과에 있는 간호사들은 뭐 그러겠죠. 어디 갔을 때 주사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바늘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물들의 이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말고 뭐 우리가 LSD는 신체적 의존하고 금단 현상은 없고 플래시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LSD를 사용하지 않아도 환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굉장히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영양장애도 유발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알코올하고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손상도 유발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비물질 관련 장애예요. 그래서 모든 중독에서 심리 및 행동 현상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 도박 중독은 획득, 얻는 거에 집착하고요. 강박적으로 몰두를 하게 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은 외부 물질, 뇌의 반응이 중독을 촉발을 하게 됩니다. 병적 도박자에게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환자들하고 보여지는 심리 상태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 강박, 절제 안 된 것 같은 증상은 이성에 대한 집착, 뭐 섹스에 대한 탐닉, 음식에 대한 집착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과정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게임 중독, 채팅 중독,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제가 수업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20년, 최근 20년 정도에서 많이 나온 거라서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았어요.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계속 자료만 축적하고 있어요. 축적하고 있고 이제 도박만 우리가 진단 기준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애는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으로 기능 수행을 저해시키고 이제 굉장히 비적응적인 도박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쇼핑 중독, 저는 온라인, 홈쇼핑 보면은 물건을 잘 사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희 병원에 팀장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팀장님은요 1년에 한 2억 원어치를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봉보다 더 많죠. 저는 몰랐어요. 워낙 일을 잘하는 분이라 갖고 했는데 사갖고 내가 재봉 보니까 어느 날 재봉틀 선전을 하게 되면 저것도 배우고 싶더래요. 그래갖고 재봉틀을 사고요. 그리고 뭐 요리 같은 거 요즘에 이제 한창 뭐 편스토랑 뭐 그런 것 때문에 음식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음식 도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세트로 사요. 베이킹 도구 세트, 무슨 도구 세트 해갖고 세트를 한 5개가 집으로 오고, 그래갖고 너무 자기네 집이 파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관리한대요. 그 이후로 부인은 이 팀장님은 그 용돈을 타서 쓰고 남편이 관리하고 자기는 카드 같은 거로 다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쇼핑 중독이 좀 많이 무서워요. 그리고 도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서 하지 않고요. 실제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정성 카지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박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요, 이기게 해줘요. 이기게 하지만 실제 가면은 저하가 됩니다. 저 아는 친한 선생님 아들이 도박 중독, 인터넷 도박 중독이래 가지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거의 저랑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해결이 어려워요. 중독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처에 가지를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현재 문제, 사회적 관계, 뭐 가족력, 알코올과 다른 약물 사용력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도박 장애인 경우에는 어떤 도박을 하는가? 뭐 진짜 카지노 가서 하느냐, 인터넷으로 경마를 하느냐, 뭐 경유를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도박하는 동기랑 현재 이제 빚을 얼마큼 졌느냐. 그래서 그 선생님 아들 같은 경우 대학 지금 20살, 25살인데 거의 한 1억을 갖다가 메꿔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메꿔주지는 않아서 얼마큼 빚을 졌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방어기제는 이제 부정이 가장 대표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아, 나 중독 아니야. 난 알코올 중독 아니야. 내가 맘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방어기제고요. 투사는 너 때문에입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랬잖아. 너 오늘 술 생각 안 나니? 그래서 너 때문에 술 생각 나는 바람에 술 생각 안 나다가 네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마셨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화도 많이 하게 되고요. 주지와 분노, 최소화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요 술을 많이 못 마셔요. 하루에 한 잔 정도 하는 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한 잔은 무슨 한 잔이겠어. 하루에 한 병 정도?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술을 안 마시는데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진단은 신체적 반응과 관련된 간호진단, 인지 반응과 관련된 간호진단, 심리적인 반응과 관련된 간호진단, 영적 반응과 관련된 간호진단. 이 크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간호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양장애 같은 경우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면담을 하게 되고 현실을 직면하고 뭐 집단 치료를 하거나 개인 치료를 하거나 재발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 상담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서 하게 되고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물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 초범 약물 범죄자들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폭력적인 약물 관리 재활 프로그램에 어느 만큼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수하게 될 경우에는 뭐 약물했던 그 이력을 없애준다든가 뭐 형량을 감소시켜준다든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입니다. 알코올 의존 환자 약물 치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약물 의존 환자한테는 금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불안자인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투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브리움하고 아티반을 주로 처방을 하는데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증상이 호전되면은 약물을 갖다가 감량 혹은 중단시켜야 되고 약물을 끊을 때는 서서히 끊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일 때는 이제 티아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티아민을 갖다가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 티아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베르니케 콜사코프 증후군으로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니케 증후군만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뇌 기능이 회복되지만 콜사코프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콜사코프 증후군으로 이환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도박 중독일 때는 SSRI, 클로미프라민, 뭐 리튬, 카바마제핀, 나이트렉손을 쓰기도 하고요. 니코틴은 부프로피온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좀 다음에 보게 되면요. 약물에서는 알코올입니다. 안타뷰즈, 항주제, 혐오요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설피람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진대사 과정을 차단해서 그 ALDH 농도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술만 마시면은
뭐 오심구토, 빈맥, 흥부통증,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갖다 고통스러운 독성 반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설피람 치료를 할 때는 이게 알코올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어떤 형태의 알코올이든지 음식에 들어가서 뭐 포도주를 넣은 음식을 갖다 내가 먹는다든가 아니면 기침약에 알코올기가 있다든가 심지어는 면도용 로션 같은 것들을 갖다가 발랐을 경우에 알코올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냄새 맡고 하게 되면 이제 디설피람 효과가 나타나서 대상자가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치료하려다가 더 나쁜 독성 경험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음주 충동을, 이거는 이제 치료나 절주를 보장하진 않아요. 디설피람을 복용한다라고 해서 이 절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동만 조절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에메틴, 술의 맛이나 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유발해서 불쾌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 약물로는, 그러니까 혐오, 안 보게 하는 혐오 약물로는 디설피람하고 에메틴을 많이 쓰게 되고요. 항갈망제, 갈망을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체적 불편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혐오요법은 신체적 불편을 유발하는 거고, 항갈망제는 욕구를 줄여주는 거예요. 아, 술 마시고 싶어? 뭐 술 마시고 싶어? 그런 욕구를 줄여주는 겁니다. 뭐 마약하고 싶어? 그런 걸. 그래서 마약 기량제는 날트렉손입니다. 날트렉손이랑 아캄프로세이트,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게 돼요. 임상에서는. 그래서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치료제로 많이 쓰게 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오피오이드, 마약을 오피오이드를 갖다가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쾌락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날트렉손은 이제 쾌락 유도 물질이 결합하는 수용체를 차단해서 오피오이드 분비 증가를 갖다가 이제 감소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날트렉솔을 많이 쓰고요. 아캄프로세이트는 음주에 대한 충동과 갈망의 원인이 되는 가바의 활성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날트렉솔, 아캄프로세이트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항갈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물 종류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죠. 이 약은 뭐 혐오요법이고 이 약은 이제 항갈망제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치료. 그러면 유지는 어떻게 하느냐? 많이 쓰는 게 이제 메사돈하고 람입니다. 메사돈하고 람은 작용시간이 긴 마약이에요. 24시간 이상.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캄프로세이트랑 날트렉스는 이제 술 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메사돈은 마약입니다. 그래서 헤로인이라든가 뭐 코카인이라든가 어떤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왔을 때 이제 대치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작용시간이 짧은, 이건 작용시간이 24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헤로인 같은 아편 대치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상자가 입원을 했는데 금단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너무 갈망이 심하거나 할 경우에는 메사돈을 이제 대상자한테 투여를 해서 이 갈망을 서서히 이제 준을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메사돈을 이제 뭐 헤로인 대신에 메사돈을 투여해서 서서히 줄이다 보면은 결국은 헤로인도 줄여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구 투여입니다. 메사돈은. 그래서 에이즈 등과 같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법적인 문제라든가 주사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메사돈 유지 치료가 또 다른 이제 약물 의존을 일으킬 수 있어서 깊은 이제 관찰 유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메사돈을 쓰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많이 써요. 제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오게 되면은 대체마약 준다. 이게 대체마약이거든요. 대체마약을 줘서 살려놓으면은 퇴원해서 또 중독돼 갖고 또 오고 한다라고. 그래서 환자가 메사돈 유지 치료는 환자가 메사돈을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연 보조제는 바르니클린이 있고요. 부프로피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니클론은 1차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흡연 욕구를 줄여주고 니코틴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다시 피워도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바레니클론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무료로 제공을 해줬을 정도입니다. 아마 지금도 무료로 제공을 할 거예요. 의사 처방에 따라서.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부작용이 가장 흔한 거는 메스꺼움이고요. 뭐 자살충동 같은 것들도 가끔 느끼기 드물지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즉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예요. 항우울제이기는 하지만은 금연 보조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금연 보조제로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물요법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약물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마약에 대한 약물이 나왔고요. 담배에 대한 이제 약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직접적인 작용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왜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무엇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중독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